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하는 흔적의 역사 138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기자 어디 간다면서요? 네. 내일부터 출장에 갈 어디 일이- 쿠바? 네, 쿠바랑 칠레 다녀올 계획입니다. 쿠바랑 칠레면은 정말 평생 가보지 못한 데를 가시네. 네. 좋은 걸 많이 배워오시기 바랍니다. 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취재하러 갑니다. 취재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네. 할 말은 없네요. 잘 그래도 다녀오겠습니다. 취재도 많이 하고 많이 경험을 하면 좋겠어요. 그게 네. 경험을 하면 그게 언제든 써먹거든. 결국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경험을 하고 문화를 좀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 말 한마디의 값어치 뭐 이렇게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지 옛 기록을 한번 들춰봐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뭐 김양민 기자는 중구 삭금이라는 말을 혹시 아나요? 한자일 것 같은데 중구삭금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어떤 뜻인가요? 중구라는 게 이제 무리 중자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입구자니까는요. 그다음에 네. 삭금은 뭐냐면 이제 녹인다는 거거든요. 금은 쇠고. 그래서 이 여러 사람의 이야기는 쇠를 녹인다 이런 사자성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 혀가 네 마리 그 말이죠. 말이 네 마리의 말.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말맞자 말이고요.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보다 빠르다. 그러니까 말을 쓰머니. 그러니까 네. 말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걸 사불급설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빠르고 뭐 이렇게 빨리 전해진다 뭐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요즘 같아서는 여론이 좀 무섭다 이런 얘기죠. 뭐 몇 가지 이제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론이 무섭다는 뜻도 되고 유언비어 같은 거 그것이 이제 얼마나 무섭냐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뭐 한마디 말이 얼마나 무거운 가치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위력이 대단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요. 네. 이런 그 중구삭금에 어떻게 보면 그 사자성어에 관련해서 증삼의 일화가 아주 유명하거든요. 증삼이라고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공자의 제자를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효행의 경전이라고 하는 효경을 썼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그 어느 날 이제 논나라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살인자의 이름이 증삼하고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증삼이 살인자인 줄 알고 이웃 사람이 이제 증삼 어머니한테 와서 당신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삼 어머니가 효자인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라고 이제 편안하게 그 옷을 짰다는 건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 아들이 또 사람을 죽였어라고 또 했는데도 어머니는 또 믿질 않았다 그러죠. 두 번째. 네.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와서 똑같은 말을 고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자기 아들이 정말로 사람을 죽인 줄 알고 예.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혼비백산을 해서 담장을 넘어서 뭐 도망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일화를 들어보니까 천하의 효자의 어머니도 사실은 3번 이상 당신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결국 아들을 의심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의 위력이 얼마나 엄청나냐. 이게 뼈를 아까 녹인다 그랬잖아요. 네. 쇠를 녹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력이 대단하다는 걸 어떻게 보면 이제 효자, 증삼, 증자의 어머니 일화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게요. 저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입조심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네. 늘 얘기지만 뱉어낸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사실은 농담 한마디 뱉어내는 바람에 나라가 막 새 나라가 건국되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럼 농담 한마디에 나라가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주 주제로 이제 농담 한마디에 세워진 나라가 어딘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하면서 이제 말의 가치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네, 방금 농담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또 공자님도 농담을 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 제자한테 썰렁한 농담 한마디 날렸다가 그 얘들아 이 말은 농담이었어 뭐 하고 진땀 해명을 네. 했다 뭐 이런 그 일화가 있어요. 공자님이 어떤 농담을 했을지 궁금한데요. 좀 썰렁했나 보네요. 예, 그 제자 중에 자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이 자유라는 제자가 정색을 하고 대들었던 그런 일화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자가 이제 그 어느 날인데 제자인 자유가 다스리고 있던 그 고을인데요. 무성이라는 지방을 갔었답니다. 네. 뭐 그렇게 큰 뭐 마을은 아니었다 그러는데요. 그 고을 곳곳마다 이제 뭐 비파를 타고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막 나고 우리가 얘기하는 요순시대 고복 격앙가를 뭐 하여튼 그런 거 부르는 그러던 태평성대 노래소리가 막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자가 그걸 들으면서 한마디 이제 농을 던졌다는 거죠. 뭐라 그랬냐면 야 어째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쓴 것 같구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이 공장님 말씀이 좀 아리송한데요. 무슨 뜻이에요? 뭐 아재 개그죠. 뭐 뭐냐면 이 공자님 말씀 뭐냐면 닭을 잡는데 소를 잡는 칼을 썼다라는 게 뭐예요? 달리 말하면 견문 발검이라 그래가지고 모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칼을 빼든다 뭐 이런 네. 고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 말이냐면 뭐 이렇게 작은 고을 하나 다스리면서 무슨 거창하게 무슨 예약을 펼치고 음악을 뭐 하고 뭐 도리가 어떻고 이렇게 난리를 떠냐 뭐 이런 얘기죠. 공자가 그러면 자기 제자의 어떤 그런 행태에 대해서 약간 비아냥된 뭐 그런 말인가요? 뭐 어떻게 보면 야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야유를 보냈겠습니까? 그냥 농담을 한번 네.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뭐 그러니까 조그만 말 하나 다스리는데 뭐 이렇게 유난법석을 떨면서 뭐 이렇게 정치를 하고 그러냐 뭐 이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좀 농담했다고 봐야죠. 네, 그런 농담에 대해서 제자 자유는 좀 발끈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작은 뭐 고을이지만 스승을 좀 모셔갖고 뭔가 칭찬 한마디 듣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비아냥을 들었으니까 약간 좀 빈정이 좀 상했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선생님한테 정색하고 대듭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니 선생님께서는 군자가 도를 배우면 사람을 아끼고 소인이 도를 배우면 부리기 쉬운 사람으로 변한다. 뭐 부리기 쉬운 사람이라는 건 뭐 말 잡는 사람으로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약간 공자의 가르침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라도 인간의 도리를 좀 다하라고 가르쳤는데 이제 와서 좀 약간 선생이 오히려 좀 비아냥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나는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지금 이게 되게 비록 작은 고을이긴 하지만 여기 사람들한테 음악과 예의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주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잘 살게 만들었는데 아니 선생님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뜻밖의 그냥 뭐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니 뭐 이런 식으로 네. 야유를 싹 날려버리니까 뭐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제자가 이제 정색을 한 거니까 공자도 조금 급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네. 앞에서 야 앞에 말은 취소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내 말은 전부 농담이어서 농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얘기를 했다 그러고. 그래요. 실제로 근데 이 공자님이 진짜 농담을 한 말일까요? 농담으로? 뭐 그랬겠죠. 뭐 근데 어쨌든 뭐 후세 사람들은 근엄한 스승이잖아요. 성인 네. 군자인데 네. 이 공자의 유일한 농담이다라고 하면서 이 일화를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화가 이렇게 전해지는 데는 약간 좀 특별해서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좀 상상이 가네요. 네. 농담하고 좀 공자하고는 좀 워낙 근엄하니까 좀 그렇죠. 거리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썰렁한 농담을 던지고 또 그에 반해서 제자는 또 이 썰렁 개그를 못 받아주고 되게 그렇죠. 울컥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스승님이. 그래서 네. 농담하면서도 아유 애들한테는 농담도 못해 이렇게 이제 진땀깨나 좀 흘리지 않았을까 이런 또 상상이 됩니다.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농담 한마디에 나라가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예, 실제죠. 그게 뭐냐면 이 농담이 어떻게 보면 진짜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 네. 건데 이게 뭐냐면 주나라의 뭐 중국 주나라죠. 두 번째 왕이 이제 성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위가 기원전 1042년에서 102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 따지면 3000년 전의 네. 인물이죠. 네. 이 주나라 성왕이 좀 아주 어릴 때 천자가 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 이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서주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서주를 세운 사람이 그 무왕이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그 창업 스트레스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창업을 한 사람들 보면은 일찍 돌아가시거나 또 이 재위를 오래 못 해요. 예를 들자면 경순왕 같은 경우는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망하지도 않았죠. 이렇게 나라를 들어서 줬으니까. 네. 43년인가를 더 살았거든요. 네. 근데 고려 태조 왕건은 뭐 몇 년 못 살았거든요. 8년인가 뭐 더 살았나요? 뭐 그런 식으로 못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라리 나라를 들어서 준 경순왕이 더 천수를 다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창업 스트레스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이제 주나라 무왕도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불과 3년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무왕의 뒤를 이어서 태자 송, 그러니까 이게 성왕인데요. 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3살이라 그러는데요. 이 7년간이나 이제 삼촌이 주공이라는 사람이 섭정을 하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 20살에 직접 통치를 했다 그러니까 역산을 해보면 이제 13살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왕이 왕이 됐을 때는 약간 이제 철없는 나이였겠네요. 뭐 좀 어렸다고 하니까는요. 그래서 동생도 이제 어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예. 이 동생하고 이제 소꿉놀이를 뭐 이렇게 했다는 건데 성왕이 장난을 치면서
오동나무를 이불을 이제 그 규라고 해서 만들었다는데 규가 뭐냐면 홀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뭐 이 그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신하나 제후가 이렇게 갖고 이런 그 네모난 걸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홀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제후나 신하가 임금을 아련할 때 들고 있는 신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천자가 제후를 이제 봉할 때 봉지를 이렇게 봉할 때 건네주는 신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규라 그러는데 그걸 이제 홀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걸 만들어서 동생한테 주면서 말했다는 거죠. 내 너를 당 지역에 봉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약간 이제 성왕이 어린 동생한테 너에게 당 지역의 땅을 봉읍으로 내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신표가 있으니까 제후로 임명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예, 소꿉장난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이 당이라는 나라가 뭐 나중에 당나라가 그 당자가 아니고요. 네. 그 당 마침에 이제 그 이 삼촌인 주공단이 요런 당나라라는 소국을 발생한 난을 평정을 하고 주나라 땅으로 편입시킨 그때 직후였거든요. 굉장히 노른자위 땅입니다. 중국 대륙으로 봐서도.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소꿉놀이 장난이 일파만파의 어떤 파문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나라를 세워주게 생긴 건가요? 그렇습니다. 옆에서 천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있던 사관 사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잽싸게 그냥 옆으로 나섰죠. 이 사관이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폐하 빨리 책봉 날짜를 잡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빨리 폐하의 동생 우를 당나라에 봉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 득달같이 나서갖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반응에 성왕이 좀 당황을 했겠어요. 사실 소꿉놀이로 한 거잖아요. 예, 뭐 그렇지 않아도 성왕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뭐 이 과인이 이 농담으로 한 말인데라고 이제 하는데 그 사기에 보면은 뭐 아주 분명하게 그 말이 나오고. 그러게 좀 사관이 너무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관의 반응이 추상 같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천자라는 사람은 농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천자가 말을 하면 사관은 곧 그것을 기록을 하고 그 예의로서 그 말씀을 완성시키고 음악으로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왕은 이제 꼼짝없이 동생한테 이 당 지역의 땅을 내주게 된 건가요? 그 땅이 어디냐면요. 지금 그 산시성이라 그러는데 산서성 서남부인데 네. 이게 이제 황하하고 분하라는 데가 있어요. 동쪽인데 100리나 되는 넓은 곳인데요. 사실 이 성왕이 성왕의 동생, 자기 동생 우한테 준 나라 이것이 바로 춘추시대의 진나라였거든요. 예, 그 진나라가 저희가 아는 진시황의 진나라는 아니잖아요. 그 진시황의 진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춘추시대 때는 서북 쪽에 있던 어떻게 보면 변방이었고요. 예. 이 지금 성왕의 동생한테 돌아간 나라, 그 진나라는 그야말로 중국 대륙의 어떤 중원, 노른자의 땅입니다. 그래서 요 진나라, 아까 얘기했던 진시황의 진나라 말고 요 진나라를 일컬어서 우리가 흔히 그냥 중국 중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진나라가 사실은 춘추시대의 최강국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기원전 353년에 요 진나라가 이제 위나라, 조나라, 한나라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삼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때부터 중국 역사가 춘추시대를 지나가지고 전국시대라고 우리가 네. 부르는 그런 시기죠. 되게 중요한 나라죠. 그렇군요. 이게 생각할수록 이 농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춘추시대를 주름잡았거든요. 그 진나라가. 네. 뭐 정말 이게 철없는 어떻게 보면 천자의 소꿉놀이 농담 한마디로 이제 건국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농담의 본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네. 있는 거죠. 네, 이 진나라 건국의 일화에 농담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또 농담 한 마리가 좀 피바람을 부른 또 엄청난 사건도 있었다면서요. 있습니다. 그 한나라 고조가 유방이잖아요. 예. 항우를 뭐 물리치고 뭐 이렇게 또 천하를 통일한 사람인데 정말로 피바람 농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가끔 얘기를 했는데 한나라 고조의 유방의 조강지처이자 정부인이 누구냐면 여태우라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여걸의 풍모가 아주 빛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고조가 또 문제가 뭐냐면 후궁 또 예뻐하는 또 후궁이 하나 있었어요. 애첩이. 누구냐면 척분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 원래 그 고조 유방한테는 그 태자가 원래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여태우하고 난 아들인데요. 효해제인데 근데 얘가 좀 자기하고 좀 안 닮았는 것 같아요. 얼굴도 그렇지만 뭔가 이 성격도 좀 그렇고 유약하고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후궁이 낳은 척부인이 낳은 아들을 더 예뻐했거든요. 그러면서 맨날 그 후궁하고만 감싸고 돌고 거기서 낳은 그 여희라는 아들 그 뭐 감싸고 돌고 출정 때마다 데리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네, 여태우가 엄청 열받았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유방이 이미 이제 체자로 책봉된 효해제를 이제 나중에 효해제가 되는데 폐위시킬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궁인 척부인도 맨날 밤낮으로 옆에 있으면서 막 울면서 내 아들을 태자로 빨리 세워달라고 매달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198년인데 유방이 생각을 한 거죠. 마음속으로. 태자를 바꿀 결심을 딱 한 다음에 그 당시에 태자의 사부죠. 숙손통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이제 농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짝 그 뜻을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태자가 좀 능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숙손통이라는 사람이 아까 자유 공자의 제자인 자유가 정색을 했듯이 네. 딱 정색을 하면서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아주 오. 반색을 했다는 거죠. 반대했다는 거죠. 네. 이게 농담거리냐. 내 몫을 치세요. 차라리. 이 내 몫에서 나온 그 피로 이 땅을 더럽히겠습니다라고 아주 정색을 했다는 거예요. 예, 숙선통이 이렇게 뭔가 정색을 할 때는 또 나름의 논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얘기했나요? 예,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진나라 네. 그 중간에 보면 헌공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임금이죠, 물론. 이 사람이 또 이제 애첩 여희의 아들을 이제 태자로 세우고 그 기존의 태자를 뭐 폐위시켜 갖고 이제 천하의 웃음거리가 됐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진시황의 진나라는 어떠냐. 시황제 같은 경우는 뭐 늘 얘기지만 맏아들을 태자로 안정하고 이 막내 아들 호해를 이 태자로 했거든요. 그게 네. 정해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게 뭐 이 조고가 나타나 갖고 이제 막내 아들을 거짓말을 쳐 갖고 올리고 막 그렇습니다. 이 시황제가 빨리 맏아들을 태자로 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막내 아들이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뭐 그랬던 사건이 있어서 이런 사례들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폐하, 그러니까 이 유방 당신은 어려울 때 고생한 조강지처럼 좀 버리는 거냐. 차라리 그러면 새 태자를 세우려고 그러면 저를 죽이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뭔가 강력하기도 하고 조목조목 얘기를 했네요. 네. 이런 거 듣고 유방이 좀 당황을 했겠어요. 그렇죠. 너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실 그 태자를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 또 정치 세력들이 또 태자 주변에 정치 세력들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결정이니까 유방은 사실은 농담이다라고 딱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슬쩍 운을 떼어본 거니까 숙손통이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반발이 막 거치니까 유방이 쩔쩔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경은 좀 그만해라. 난 그냥 농담한 것뿐이야. 이렇게 이제 살짝 네. 말을 돌린 거죠. 네, 결국 그래서 태자 교체는 없었던 일로 끝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숙손통이 난리를 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하의 그 책사라고 하는 장량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막 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막 계책을 세우고 이래갖고 결국 없던 걸로 되고 있죠. 그러니까 숙손통이 뭐라 그러냐면 어찌 천하를 가지고 농담을 할 수 있단 말이냐. 태자는 천하의 근본이다. 근본이 흔들리면 천하가 진동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우리가 그 사극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세자 얘기를 하면서 태자는 나라의 국본입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 국본이라는 게 뭐냐면 나라의 네. 근본이라는 얘기. 여기서 네.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숙손통이 얘기한 게 바로 이 국본. 그 세자나 태자는 국본이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농담을 빙자한 그 이 고조 유방의 어떤 농담을 빙자한 그런 말이 그냥 너무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갖고 깨갱하게 된 거죠. 네, 사실 이 일화가 말씀하신 농담의 피바람 사건에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또 어떤 사건으로 이어졌나요? 이게 이제 그 농담을 한 건 좋은데 그래갖고 이제 그 결국 태자를 못 바꿨잖아요. 예. 근데 그 정부인인 여태우가 그걸 내막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앙심을 품은 거죠. 만약에 내 아들이 나중에 그 황제가 되면 그 아까 얘기했던 척부인하고 그 여의 그 아들을 아들, 내가 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것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냐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상 이제 남편이 죽고 그다음에 이제 효예제가 황제가 딱 된 다음에 여태우가 나름 이제 정권을 잡거든요. 네. 자기가 다 이제 정권을 막 좌지우지하니까 사기를 쓴 사마천이 이 여태우를 황제급으로 대우를 해갖고 여태우 본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제로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만큼 그 굉장히 권력을 예. 잡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잔인하게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의를 그 이 아들, 그러니까 이 후궁의 아들을 네. 독살시키고 그 애첩 척부인의 손과 발을 자르고 눈알을 뽑고 귀를 태우고 벙어리가 되는 약을 먹이고 그런 다음에 돼지우리에 집어넣고 사람들한테 저 애를 가지고 사람 돼지라고 불러라 아이고, 라고 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척희 아까 얘기했던 척부인은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돼지우리에 갇혀 있는 그런 척부인을 보고 다 그냥 막 이 잘리고 이런 사람한테 보고 이제 사람 돼지 불렸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농담 한마디 철없는 남편의 농담 한마디가 정말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렇네요.
혹시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농담과 관련한 어떤 일화가 있나요? 예, 예. 그 뭐 단골 이 인물인데 연산군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조선 시대를 얘기하면 맨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종, 연산군, 뭐 네. 영조, 정조 뭐 이런 사람, 숙종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 잘 나오는데 네. 연산군의 농담 이야기가 있죠. 그래요. 연산군의 농담이라고 하니까 왠지 이제 연상되는 이미지는 왠지 살풍경이 또 펼쳐질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어떤 얘기인가요? 뭐 살풍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03년이거든요. 네. 그 11월 달인데 이 정승들이나 이런 신하들이 모여갖고 어느 날 이제 낮에 아침에 모여서 그 정말 연산군 임금의 하회 같은 데 가뭄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창경군 내전에서 이제 연회를 벌였어요. 그래서 임금하고 대신들이 정말로 격이 없이 임금이니 뭐 신하니 이런 거 없이 그냥 정말 마음껏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제 복귀를 하면서 술자리 무용담을 막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이게 실록에 나옵니다. 마치 회식 다음날 회사에 와서 회식 자리를 해상하며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뭐 그런 자리인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당시에 그 영의정 성준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어제 전하께서 호피, 호랑이 가죽에 어이까지 하사해서 나한테 입히시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취한지도 몰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그 좌회정 이국균이라는 분은 전하께서 하사하신 어이를 뭐 이런 이 사람은 저 사람한테 막 이렇게 막 입혀줬나 보죠. 그랬나 보네요. 이게 어이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신이 토하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정말 10,000번 죽어도 마땅한 죄입니다 하는 이 좌의정 이국규는 정말 저의 직계 할아버지거든요. 아, 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참이 한영인이라는 사람은 아니 신까지 벗어서 자기 그러니까 임금의 신까지 벗어서 자기한테 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빨리 일로 오라 그래갖고 바로 옆에 막 이렇게 들게 하고 그래서 정말 성상의 은총이 정말 하여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옛날 어제 이야기를 막 이제 대신들하고 임금이 막 하는 거죠. 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정말로 격의 없이 엄청난 회식이었나 본데요. 네. 아마 거의 다 두 임금이나 신하나 다 인사불성이었을 그런 엄청난 회식이었나 보네요. 예, 그러니까 연산군도 뭐라 그러냐면 괜찮아. 나도 어제 과음을 해갖고 필름이 끊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취한 일의 뒤에 일은 전혀 생각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임금과 대신들이 만취해서 필름이 다 끊어지고 네. 임금이 하사한 어이에 우리 그 직계 할아버지께서 오바이트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 임금은 또 북까지 치고 노래하고 뭐 덜어는 손으로 뭐 사물을 벗겨갖고 뭐 머리털을 막 움켜쥐고 희롱까지 하고 욕보이고 그래서 서로 막 네. 그렇게 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절 없이 그냥 광란의 술자리를 어떻게 보면 임금하고 신하들이 벌인 거죠. 아, 네. 근데 그렇게 즐긴 어떤 회식이었으면 임금이나 신하나 지금 다 필름이 끊긴 상태였던 그렇죠. 거죠. 뭐 아까 네. 얘기했듯이 이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쿨하게 넘기고 아까 얘기 오바이트까지 했는데 그냥 뭐 넘어가는 거죠. 야, 뭐 술 취한 김에 다 그런 거 아니야? 라면서 연산군은 자기 스스로를 오히려 탓했다는 거죠. 어제 과음에 가서 실수를 했는데 이게 그 임금의 패덕이 이만큼 더 할 수 없네. 그 역사를 더럽히는 것보다 이만큼 더 한 게 없다. 대신들 보기가 정말 부끄럽다. 너무 취했다 이거죠. 자기가 실수했다는 거죠. 네. 대신들한테 너무 실수를 많이 했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또 연산군의 이미지와 좀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는 또 이렇게 쿨하게 또 사과하는 면면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또 광풍이 일어나긴 하지만 무오사화가 1498년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그 한 몇 년 뒤의 얘기인데 아직 갑자사화는 일어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했던 그 우리 할아버지라고 했던 좌회정 이국균이나 네. 이국균이라는 분하고 아까 얘기했던 영의정 성주 이런 분들이 전부 갑자사화 때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가 1년 전의 얘기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참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연산군이 스스로를 자책을 하고 막 그러는데 성준 영의정한테 뭐 이렇게 뭐 후추 같은 거 뭐 후추 남은데 한 자루 주고 그다음에 한영훈이라는 사람한테는 또 옷 관자인데 이 관자라는 게 옛날에는 남자들한테 굉장한 그런 이 장식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사를 막 하고 그럽니다. 아, 네. 임금이 선물까지 준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어제 아마 술자리에서 선물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이 과인이 취중에 한 약속이 좀 어길 수가 없구나라고 했는데 또 하나가 이제 약속한 게 있다는 거죠. 연산군 일기에 나오는 건데 아까 주나라 성왕이 동생한테 오동나무 입으로 이렇게 뭐 이 속고정난하면서 제후로 임명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고사성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동엽작희라거든요. 뭐냐면 오동나무 동자에다가 이 잎새기 할 때 그 잎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동나무 입으로 농담 삼아 자기를 주었다는 그런 고사성어, 어. 사자성어가 동엽자키라고 하거든요. 이런 그 연산군도 이런 동엽자키라는 말을 하면서 이 만취를 해갖고 몇몇 신하들한테 승진 약속을 했던 것 네. 같아요. 아유, 그러면 이게 주나라 성왕과 그 동생의 동엽자키라는 어떤 일화를 연산군이 좀 코스프레 한 건가요? 이 연산군이 이랬다는 거죠. 과인이 어젯밤 취중에 이 사람 이름이죠. 김감의 풍계를 올려서 지 성균관사 정이품이거든요. 그 시켜준다고 내가 약속을 했지. 그다음에 네. 아까 얘기했던 한형윤을 이조 참판으로 삼는다 그랬잖아. 어젯밤 약속대로 내가 임명하도록 할게라고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동엽자키의 예를 들면서 네. 임금의 약속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승진 대상자들만 완전 횡재한 거 아닌가요? 땡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대신들도 그런 걸 재미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군신 간에 맨날 엄하고 공경하고 뭐 이런 아주 뭐 아니되면 뭐 그렇사옵니다. 뭐 이런 모습만 보이겠습니까? 이런 두 사람을 임명하는 거에도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덕담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술자리에서 있었던 농담이 실제로 어떤 진담이 돼가지고 실제로 뭐 승진까지 이루어져 버린 거네요. 그렇죠. 연산군도 어떻게 보면 농담을 빙자해서 취중 진담으로 어떻게 보면 인사발령을 낸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걸 다 아는 뭐 신하들도 아이고 뭐 아니되옵니다라고 얘기를 안 했겠죠. 반대했겠습니까? 네, 사실 뭐 이런 고사나 일화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사실 저희가 늘 하는 말이지만 말 한마디의 무게가 정말 무겁고 보통이 아니잖아요. 늘 절감하게 되는 거죠. 반성하게 네.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맨날 그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농지거리 던지고 이러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상처를 주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뭐 SNS 요즘 막 그러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낱 농담으로 던졌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내가 정색하고 있는 거 아니야, 화내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고 농담일 건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네요. 사실 아까 저희가 주나라 성왕과 동생의 일화를 또 들으면서 또 지나쳤던 부분이 그 사간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네. 사일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뭐 사기에는 아까 얘기해서 사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군주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일 메모하다가 잽싸게 군주는 헛된 입을 놀려서는 안 됩니다. 빨리 동생한테 제후로 책봉하세요. 뭐 이렇게 책을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역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건데요. 임금의 잘잘못을 지적을 해주고 또 후대의 엄정한 평가를 받게 해주는 거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3,000년도 더 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네. 사실 이제 또 역사를 쭉 지켜오다 보면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들이 좀 지독해가지고 또 기억에 남을 만한 인물들이 꽤 있잖아요. 예, 중국에 보면 제나라에 장공 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장공이 남봉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대부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재상인데 재상의 부인과 사통을 했습니다. 최저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부인과 사통을 했는데 이 부인이 사통을 당했으니까 그 임금이 자기 부인을 갖다 범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가 난 최저가 이 장공을 자기 임금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사관이 나서 갖고 이렇게 쓰는 거죠. 최저가 우리 임금을 시해했다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는 그때 권력이 있었으니까 이 사관을 죽여버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관의 동생이 또 나와 갖고 최저가 임금을 죽였다라고 또 써요. 그러니까 최저가 또 그 사관을 또 죽여요. 이번에는 또 세 번째 막내가 나타나서 최저는 임금을 죽였다라고 또 씁니다. 세 번째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까지 쓰니까 최저라는 사람도 더는 어쩌지 못하고 이제 내비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관이 서판을 들고 또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최저의 암살이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보려고. 그랬더니 결국 이 기록이 돼 있으니까 물러났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독한 역사가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네요. 조선에는 없냐 있습니다. 태종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태종 임금이 하도 이 사관이라는 놈들 빨리빨리 좀 나가라. 내가 좀 쉬는 것까지 계속 사관들 옆에 붙어갖고 지겨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관 민인생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관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라고 바닥바닥 우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단한 사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네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주나라 성왕과 동생의 일화를 동엽자키라고 하셨죠. 네. 그 일화에서 정말 여러 가지 교훈을 얻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인의 말 한마디 이런 것도 또 무겁다는 것도 역사가의 자세도 교훈이지만 이것도 배워야 될 교훈인 건데 네. 뭐 쪼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을 가득 태운 버스가 어느 시골길에서 전복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고를 목격한 농부가 쓰러진 정치인들을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땅에
다 묻어버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경찰이 찾아와서 정치인들은 그 사고로 다 죽었냐라고 물으니까 농부가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아니 몇몇 사람들은 나 살았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당신도 잘 알지 않소. 정치인들 말이라는 거 도통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아이고. 그래서 내가 다 그냥 죽은 줄 알고 묻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네, 뭔가 정말 전국을 찌르는 어떤 농담이나 조크 같은데요. 사실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좀 하면서도 이걸 자신들의 정치행위의 일부 뭐 이렇게 좀 해명하기도 하고 하면서 약간 막 뱉어놓고 보는 스타일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 뭐 연루된 리차드 닉슨 대통령 이 사실 하야한 이유가 딱 하나거든요. 직접적인 이유는 사실은 뭐 워터게이트도 중요하지만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네. 사실 또 역사에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도 사실은 뭐 막말과 거짓말과 좀 많이 언급이 되죠. 말이 되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를 정도의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닉슨은 그나마 이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좀 병적인 수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거짓말 정도를 통계를 냈더니 하루 평균 5번꼴로 이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매 5시간 만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하고 하루에도 20번 이상 거짓말한 게 4일이나 되고 뭐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밥 먹듯도 아니고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 뭐 이런 거였는데 거짓말을 일삼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 이번 회사 주제가 이게 말 한마디의 무거움인데 이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이치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 무게가 참 무거운데요. 그렇습니다. 그 뭐 세계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피노키오라 그러잖아요.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진다 그래서 그 트럼프의 코에 이 길어진 코에 한반도를 비롯한 어떻게 보면 세계 운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또 우리 한반도 같은 게 또 불확실성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덤으로 얹혀 있고 요즘에는 또 이 악수도 또 문제가 됐잖아요. 그 마크롱은 뭐 꽉 잡았다 그러는데 이 도대체 이 정상회담 가갖고 악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악수 관련해서 뭐 이 칼럼을 하나 썼더니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군대를 어디 갔다 왔어요? 특전사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특전사의 그 기계로 트럼프의 손을 그냥 꽉 잡아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농담이긴 하지만 저도 농담을 했네요. 결국. 그래서 어쨌든 이 농담 한마디에 이 참 트럼프의 어떤 말 한마디에 세계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큰일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게 말 한마디의 어떤 무거움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